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기 수변 설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변 설비의 용량 산정 비교 방법에 대해서 한국과 NEC 방법을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설비 용량 산정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설계 사무실마다 다 그러는데, 만약에 A라는 설계 사무실에 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그 과장이 A, B, C, D, E라는 과장이 5명 있다 그래,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프로젝트를 같은 사무실에 5명의 과장이 용량을 내더라도, 산정하더라도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뭐 5000kV가 나오면 B라는 사람은 4500, 심지어 여기 4000, 뭐 6000,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여기 적용하는 팩터가, 이 팩터가 아주 고인된 팩터로 해가지고 다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쓰는 팩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 거와 일본 것이 다 혼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일본 거, 어떤 때는 미국 데이터를 갖다 쓰는 방법들을 막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이걸 써라 해가지고 딱 이거 완벽한 팩터를 줬으면 모르는데, 그 완벽한 팩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기술자들이 이걸 스스로 알아요. 아니까 가능한 한 높게 잡죠. 팩터를. 가장 높게 잡아요. 만약에 4500 나온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이게 적게 나왔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적게 잡았을 때 변압기를 설계해가지고 이 변압기가 혹시 과열이나 과부하 걸리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있는 팩터에서 크게 잡으니까 전체 변압기 용량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용량이 크게 나오니까 어떻게 있어요? 실제 나가보면 수용률을 30%에 쓰는 데도 있고 아주 이게 엄청나게 낮게, 그냥 과다 설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변압기만 과다 설계냐? 그게 아니고 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간선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 커지죠. 모든 것이 다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량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방법은 지금 설계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이 팩터들,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률, 심지어 수용률 관계, 이 관계를 정말 공식적인 아주 신빙성이 있는 데서 실제 액션하게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비 용량을 계획하고 산정하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세이프티죠. 이건 2번 얘기해도 몇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넘어서, 그러니까 안전을 개런티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신뢰도, 나머지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수변 설비 계획은 일단 세이프티서부터 일단 출발이 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티와 신뢰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 안전성과 신뢰도, 이것을 어떻게 있어요? 경제성과 하나의 저울 위에 놓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울에 이 경제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돈을 많이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제성이 높다, 돈을 조금 들였어요. 그러면은 이 설비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타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진 점에서 경제성과 안전성과 신뢰성이 밸런스를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가 결정되는 거죠. 공사비. 그래서 수변 설비는 크게 인력 절감화와 합리화 방안, 공급 신뢰도 방안,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 3개를 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은 이제
지금 뭐 비용은 쌀수록 좋지만 이걸 싸게 하다 보면은 신뢰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타협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비의 그 대상 설비에 따라서 초고층이냐 병원이냐 전산센터냐 일반 아파트냐에 따라서 아파트는 좀 경제성이 좀 초기 투자율을 좀 적게 해도 되고 전산센터나 병원은 상당히 경제성이 좀 뒤지더라도 초기 투자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판단 기준은 3년에서 이제 10년 정도. 그래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텀에서 한 10년 정도는 내다봐가지고 그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건물이 준공이 되면 5년 주기로 해가지고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타이밍에서 어떤 초기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주요 사항에서는 이제 조작, 취급이 간단해야 되고 유지 관리 문제, 전압 변동, 환경 대책, 장래 확장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즉 뭐가? 수변 설비 용량을 선정하는 문제가. 그래서 수변 설비 계획 순서는 이제 대개 처음에 부하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부하 조사는 빌딩을 처음 짓는다. 그럴 때는 부하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만약에 어떤 병원을 이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하 조사가 되는데 이렇게 안 될 때는 이건 추정을 합니다. 그죠? 이건 추정을 해요. 사무실의 부하 밀도를 가지고 추정해야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부하기의 분포, 최대 수용 전력, 특수 부하 문제가 어떠냐, 수전 조건은 어떠냐, 그리고 자가 발전 장치는 어떻게 되고 변압기 용량 계산을 어떻게 할 거며 배전 전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단선 개통도에 대한 원하는 작성을 이제 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락 전류 계산하고 전압 변동,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방법, 환경 조건, 변전소의 형식, 소요 면적 수정, 증설 대책 문제, 앞으로 그 추가 증설되는 문제, 그리고 기기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제 반복 작업해가지고 비교 검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의 프로 차트로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 차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프로 차트를 나타낼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다. 일본 그 기술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하면서 몇 번을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고 감리를 해보고 시공을 해보지 않으면 이 프로 차트에 대한 종목을 100번 외우더라도 어느 수험생이 만약에 이걸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써냈는데 현장에 자기가 가 있지 않았어.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프로 차트는 현장에서 몇십 년씩 있던 기술자들이 하나씩 그 상황을 전개한 겁니다. 즉 처음에 부하 조사를 하는데 부하 용량과 부하 배치와 부하의 중요도, 특수 조건들을 따지고 그리고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원계통의 계획을 잡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돼 있어요. 수전전압을 결정하죠. 1호사냐 22,000이냐. 그래서 계약 조건과 입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부하 전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켈레톤을 결정해요. 이제 완라인 스켈레톤을 결정하겠죠. 그럼 여기서 수전 방식이 검토되고 TR의 뱅크수 검토되고 모선 구선 방안 검토되고 접지 방식이 검토되고 배전 방식이 검토되고 비상전원 전원이 검토된다고. 이걸 합쳐가지고 스켈레톤을 입안해. 그 다음에 주회로 검토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전격 전류가 얼마냐, 단락 전류가 얼마냐, 지락 전류가 얼마냐, 전압 변동, 역률 개선, 전원 협조에 따라서 어디 돼요? 보호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보호 시스템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주 기기의 전격을 결정하고 보호 방식을 검토해가지고 계정기 선정하죠. 그리고 감시 제어 방식을 검토를 하는데 여긴 뭐 22,900이면은 3상 4선식 CT와 PT와 SCR로 쓰겠다. 뭐 이런 방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완성합니다. 스켈레톤으로 완성하죠. 이거는 안입니다. 여기서는 안. 안이지만 여기는 확정을 하죠. 그리고 설비 형식을 검토하고 기기에 대한 그 중량, 뭐, 그 외형, 그 다음에 배치를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완료를 해요. 그러면 이 프로 차트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돼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기술사의 몸에 체득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서 수시로 하는 것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이런 시간의 시행착오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그 케이스에 대한 경험을 투여하지 않으면 수식을 아무리 잘 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는 거는 그 이론과의 기술사와의 관계에서의 그 별도의 세퍼레이트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학원에서 뭘 가르칠 때 기술사를 뭐 학원에서 가르쳐가지고 배출하냐?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어요. 에?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어떤 이걸 페이퍼로만 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안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100층짜리 건물이나 50층짜리 건물을 자기가 기본 계획을 딱 받으면은 하룻밤에도 그 건물을 헐었다, 세웠다, 헐었다, 세웠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발전기는 여기다 놔보고, 변전실은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간선은 이렇게 배치하는데, 아마 계단이 여기 놓이겠지. 이렇게, 이쪽에 놓이면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저쪽에 놓이면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아, 기계실은 어떻게 배치가 되겠구나.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일러도 알아야지, 펌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소방 펌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전기만 아는 게 아니고요. 건축 구조는 어떻게 돼야지, 대개 건축 구조에서 EPS는 어디로 가고, 공조기는 어디로 설치돼야지, 에? 건축의 마감은 대충 어떻게 되지, 에? 장비관 입구는 대개 어디로 레이아웃이 결정이 되지, 소방의 배기닥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그 느낌이, 필링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계획이 되는 거지, 외워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제는 외우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돼? 저를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시간을 조금 좁혀보자는 거예요. 의제는 분명히 외우는 공부 안 시킵니다. 저는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외우지 말라고요. 이거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이거를. 예? 이거 현장에서 자연 체득이 돼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걸 외워가지고 답안지에다 쓰냐고요. 이거는 이렇게 답안지, 만약에 외워서 쓰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말이에요. 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전 용량을 산정하는데 부등률과 수용률, 부하율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것들을 왜 적용하느냐? 제가 항상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감소 팩터다, 이게 감소 팩터. 이게 변압기 용량 감소 팩터죠. 이 변압기 용량 감소 팩터를 적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되니까, 첫째는 근거 있게, 근거치를 적용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실감에 맞게. 세 번째는 변압기의 감소 팩터를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자스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딱 맞게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하는데 여유가 있도록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압기 용량 감소 팩터를 적용하는데 근거치를 적용하고 현실감 있게 여유치를 적용하는데 이게 출발이 미국에서 출발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 뒤에서 이제 제가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NEC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NEC 거를 일본이 이거를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갖고 우리가 다시 변형을 해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뭉쳐져 있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응?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 중간에 두 개를 같이만 혼용해서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다 보셔야 돼. 저는 그래서 이 강의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1호사 변전소가 있으면요. 1호사 변전소는 1호사 변전소끼리 이렇게 루프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루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사 변전소에서 만약에 22,900 수용가를 만약에 5개 개소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통 1호사 변전소가 45MVA의 하나의 TR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두 개면은 90MVA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한 변압기가 45MVA짜리 두 개가 있으면 90MVA예요. 세 개가 있으면 뭐 140MVA 정도 되겠죠. 그러면 보통 하나의 154 변압기를 45MVA를 쓴다면 그 변전소 하나의 한 변압기에서 만약에 5개 수용가가 갔다고 쳐요. 그래서 22,900원 떨어진 겁니다. 이건 22,900 그 수용가가 5개로 이렇게 나눠서 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5개를 하나에 10MVA씩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게 50MVA가 되는데 실제 22,900에 10MVA가 될 때는 이 수용가는 어떻게 있어요? 이 수용가는 실질적으로다가 이 부하가 뭐 15MVA가 됐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피크로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피크로 안 걸리니까 여기는 이만큼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놓은 이 변전소는 더 이거보다 더 적어도 돼. 만약에 50MVA면은 50MVA의 수용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있어요? 50MVA. 여기 부동률을 1.3이면 30% 감안되는 얘기야. 만약에 1.5, 그러면 어떻게 50% 감안되는 얘기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25MVA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15MVA가 5개인 수용가에 왜 25MVA면 되냐? 즉, 이 5개의 수용가 10MVA가 피크로 걸리는 시간대 다 합쳐봐야 25MVA를 안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동률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수용률은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 1시간 평균입니다. 1시간 평균. 이거 시간이 반드시 여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비상 펌프의 소방용 펌프의 수용률은 얼마냐? 우리가 100% 적용하잖아요. 100%. 100%. 비상용 펌프가 어떻게 돼요? 평상시 불 납니까? 평상시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지요. 하지만 불이 났을 때는 100%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비상용 펌프는 이 수용률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하겠죠, 이걸.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데. 그러니까 평상시 비상용 펌프의 수용률은 얼마냐? 평상시 거의 제로예요. 왜? 돌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났을 때는 100%의 수용률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등을 설치했는데 등 중에 70등을 피크로 킨다 그러면 이게 수용률이 7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등은 70%, 80%, 동력은 한 50%의 수용률을 갖죠. 그러니까 동력은 펌프가 10대가 있다면 5대만 돌린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수용률을 적용해라. 그러면 수용률 적용하는 건 밑에 말단의 수용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부동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률은 말단이 아니고 상위 계급에 올라가면서 피크로 걸리는 동시에 시간 타임이 다르니까 즉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최대의 합성 수용 전력의 합이 항상 크죠. 최대 합성 전력과 이건 뭐예요? 각각의 전부 다가 피크로 걸릴 때는 이게 합쳐져가지고 피크로 걸릴 때보다는 각각의 피크로 걸리는 게 크잖아요. 즉 뭐예요? 이게 피크로 걸릴 때는 1500, 이거 피크로 걸릴 때는 1000, 이거 피크로 걸릴 때는 1000, 이렇게 이거 피크로 걸릴 때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합계가 피크로 걸릴 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45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이 변압기에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동시에 피크로 걸리지 않잖아요. 이거 피크로 걸리면 이거 피크로 안 걸리고, 이거 피크로 안 걸리고, 이거 피크로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크로 이렇게 합해서 걸려봤을 때는 이게 4000밖에 안 올라가더라, 그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4000 넣으니까 이거 항상 어디 돼요? 1보다 크게 나오지. 이게 항상 1보다 크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1.3이라는 얘기는 30%를 감해줘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률은 항상 1보다 크게 나오면서 이용률이 낮으면 부동률이 큰 거예요. 즉 0.50% 낮춰라는 얘기는 부동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이용률이 낮은 겁니다. 그렇죠? 1.1, 1.21은 부동률이 항상 상당히 그 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반드시 여기 기간이 들어간다. 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이렇게 보면 언제가 항상 먼저 돼요. 언제? 왜 그러냐면 수용률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다르겠죠? 이게 달라요. 이 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다고요. 부하율도 마찬가지 다른 거고. 예? 그래서 부하율은 이건 막대기로 불로 나타나지만
이 언제에 대한 그 시간 타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응? 저 건물, 큰 건물 짓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변압기를 적정 용량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엔지니어링의 컨셉을 총동원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타의 부하가 상당히 여러 개의 모타가 합산이 되어 있을 때는 수용률과 부동률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만약에 수용률은 말단에만 적용하고 부동률은 위에도 적용하지만 만약에 모타 부하처럼 부하의 이 편차가 아주 큰 것들은 동시에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율을 볼 수 있는데 부하율은 이것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정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고 이 부하율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하율은 항상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월 부하율이 나타날 수 있고 연 부하율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월, 연, 일 부하율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일, 월, 연으로 해가지고 연 부하율일수록 이 부하율이 낮아지지. 에? 왜냐면 어떻게 있어요? 이 일도 여름에는 부하율이 상당히 높겠죠. 좀. 응? 또 이 부하율이 여름에 같은 경우는 참 부하율이 낮게 나와요. 왜냐면은 피크 부하가 굉장히 클수록 이 부하율은 낮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나 낮에나 거의 부하 변동이 없다 그러면 거의 부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일부하율, 월부하율, 연부하율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시간 타임으로 해도 평균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 부하율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변동된 부분을 평균을 해가지고 부하율을 따지기 때문에 1시간 평균으로다가 부하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 부하율은 항상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고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압기 용량을 수용률과 부동률을 가지고 선정해 놓고 이 변압기의 시설물들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부하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 관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 박사님 책과 같이 쓴 최신 전기 설비의 이 그림을 처음 제가 그린 겁니다. 아마 제가 최신 전기 설비 책 이전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률을 관계로 가지고 부동률을 보고 이 부동률을 가지고 부하율을 보고 최대 부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대개 수용률은 각 변압기, 이게 2차 변압기에 수용률을 적용하고 1차 변압기에는 부동률만 적용하죠. 그럼 여기에 또 변압기 1차로 가고 또 1차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부동률은 여기 1.1이라고 그러면 여기 1.3, 1.5 이런 식으로 이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상위로 올라갈수록 부동률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율의 또 다른 하나의 적용은 만약에 이제 1단 강압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모타 부하라든지 부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요, 부하 설비를 합산해가지고 각 부하, 요 뱅크의 부하 설비를 합산해가지고 이게 같은 종류라 그러면 모타면 모타, 전등이면 전등, 여기에 또 부하율을 밑에 적용하고 여기에서 또 수용률을 위에 변압기에다 수용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다는 이게 부하율을 합산하는 부하율을 만약에 적용할 때는 부하의 패턴이 같은 종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율이 만약에 이게 전등, 모타 뭐 여러 개의 부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말단에다가 부하율을 적용하는 건 상당히 신중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등이면 전등, 동력이면 동력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합산이 된 부하율이 대충 뭐 연부하율, 일부하율 다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율을 거기다 하단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부동률과 부하율, 수용률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 자료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것은 뭐 이제 일본 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록에서 핸드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보면 1해배당 1룩스에 필요한 와트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하 밀도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수치를 넣어주고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수용률, 부동률의 각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전설공업에 보게 되면은 10년치의 1년치, 매년 1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치 모아가지고 또 전국 일본의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표해 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료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랑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럼 일본 자료를 배경하려면 우리 국내부터 단체들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데이터를. 일본 전설공업에 보세요. 우리 한국판 지금 내놓으신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매번 연말이 되면 1년에 일본의 전 신축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내줘주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를 데이터를 1년, 2년, 10년 만들어가지고 10년에 또 다시 데이터를 내고 해서 이것이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합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설계에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초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초자료가 어떻게 10년치가 나오려면 10년 합산이 되려면은 이거 매년 나와야 될 거예요. 매년. 매년 어딘가에서 발표를 해줘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안 해. 예?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초자료가 없어요. 기초자료가 없으면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엉터리 데이터라도, 일본 데이터가 엉터리 데이터 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남의 거를 빌려 쓰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를 빌려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데이터를 쓰죠.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전등,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밀도를, 뭐, 주택, 아파트 상점은 해배당 30VA로 하는데, 이게 10회배, 20회배, 30회배,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도 이 데이터를 자기 자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NEC 220의 3에 보면은요, 그 부하 단일 밀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한 15가지 종류를 이렇게 쫙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일본이 합쳐가지고 말이에요. 한 4개로 되게 이렇게 합쳐서 유사한 것들 다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웰링 유니트 같으면 거주시설 3,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피스 빌딩 3과 2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 4, SI 유니트에서는 쓸 때는 어떻게 있어요? 1, 스퀘어 피트. 피트가 0.093 스퀘어 메타니까 이건 어떻게 있어요? 즉 1 피트 스퀘어는 10 해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3과 2분의 1이라면 이건 35VA 해배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3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30VA 해배라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일본에서 나누는 그 단위 밀도, 부하 밀도도 NEC로부터 출발이 된 거거든요. 자, 다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15개로다가 분류해 놓은 그 이 단위 밀도를 지금 어떻게 돼요? 유산,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유사한 데를 묶어가지고 10VA. 그 다음에 여관, 클럽, 뭐 학교,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20VA. 주택, 아파트, 상점을 30VA. 빌딩은 15에서 45VA 해가지고 40VA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미국 NEC로부터 출발을 했죠. 이렇게 NEC로. 예? 그러니까 또 일본은 또 이거를 만들 때는 또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를 또 우리가 그냥 쓰니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데이터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단위 밀도 할 때 아파트, 그러면 발사 자체가 아파트 얘네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항상 2개의 가전제품 들어간다. 지금 뭐예요? 어느 아파트나 TV하고 냉장고, 뭐 세탁기. 이건 있을 거다. 근데 이건 용량이 적으니까 이것도 세탁기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용량이 다르거든요. 걔네들은 이 라운드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항상 아파트, 그러면 아무리 지금 아파트라도 이걸 2개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부하 밀도를 생각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와 생활 정서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미국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이 일본 데이터를 가져가가지고 일본 데이터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데이터를 쓰되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그걸 모디파이를 해야 돼. 근데 모디파이를 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일본은 지금 전설공업에 우리 한국판 전설공업에 보면 어떤 수험생들은 이런 뜻을 모르고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뭐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보면 매년 보면 이렇게 자료를 갖다 내보냈는데 이거 뭐 필요 있습니까? 이거 모토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거 내주냐? 한번 보세요. 매년 일본은 전기설비 일본 전설공업에서 1년에 미국에서 진 빌딩들에 대한 수전설비, 변전실의 면적, 각종 수용률, 부동률 데이터들을 전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1년 합산하게 되면 이게 일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있어요? 협단체들이라든지 그 큰 조직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런 아파트라든지 공장에 팩트를 하나 쓰더라도 우리 데이터를 그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거에 분류된 표를 이용하되 거기에 맞는 데이터는 우리가 한국에 뭐가 되느냐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못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본 자료 빌려다 써, 미국 자료 빌려다 쓰니까 어느 누구 하나 화실을 못하는 거고 설계 사무실마다 용량 계산하면 다르고 설계 사무실 안에서도 과장마다 다르고 실무자마다 다르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영원히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전 규격이 IC 규격이나 NEC 규격으로 가게 되면 그 규격으로 가더라도 우리 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거 그런 팩터들을 우리 냉장고 규격하고 일본 냉장고 규격의 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전력을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달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빌딩의 동력 설비 소요 전력은 VA로 해가지고 냉방은 20에서 70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0 넣고 어떤 사람은 50 넣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에? 이렇게 여유가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NEC를 보시게 되면 NEC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뽑아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생설비용, 엘리베이터용, 통신기계용, 전자기용 뭐 종합해가지고 이런 표로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용률도 보면 생산공장의 수용률과 빌딩의 수용률을 보세요. 전등부하는 뭐 74%에서 100%, 그럼 누구는 말이야 70%, 75% 적용하고 어느 과장은 80% 적용하고 어느 과장은 90% 적용하고 지금 우리가 고민인 거는 공장도 일반 생산 공장이 한두 개예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뭐 광산, 재련, 석탄 뭐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예? 지금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여기는 어디 있어요? 그냥 사무실하고 임대 사무실 빌딩 점포 백화점에 해놨는데 이게 인텔리전트 빌딩 뭐 3등급인지 일반 사무실인지 예? 이 용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 팩터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아마 한국 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2001년에 많은 돈을 각 기관으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무실하고 이 백화점 이런 병원들만이라도 이 수용률을 적정 수용률을 한국 수용률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건 상당히 주택공사나 여러 기관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주택공사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했죠. 해가지고 많이 데이터를 많이 냈다고요. 또 아파트 형이 달라지잖아요, 또. 옛날에 25평짜리하고 지금 25평짜리하고 아파트 45평, 55평. 이게 시대적인 변화에서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공인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안 되니까 변압기 용량이 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용률의 동력부하의 수용률도 보게 되면은 펌프 컴프레서도 보통 20%에서 60%까지.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80%에서 100% 그 다음에 전두의 수용률도 주택이냐, 레스토랑이냐, 공장이냐, 호텔이냐, 그리고 학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이 표도 최소에서 최대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최소를 쓰고 어떨 땐 최대를 쓰고 어떨 때 평균을 써라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어떤 감각적으로 느낌에 의해서 쓰니까 이 용량이 대한민국 용량이 설계 사무실마다 다 다르고 적용하는 기술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용률 이쪽 부하율을 보면은 부하율은 지금 보면은 각 광산, 재련, 석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하율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부하율은 일반 수영과 가보면요, 부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부하율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하율을 벌써 7, 80%, 90%씩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70%, 90% 쓰면요, 변압기가 뜨끈뜨끈하다고요. 예? 변압기가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변압기가 뜨끈뜨끈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부하율을 타이트하게 올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하율대로 하면요, 변압기는 엄청나게 다 작아져야 돼. 한국의 부하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 데이터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률, 부동률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높은 거로 다 적용하죠. 변압기 용량 커지죠. 실제 부하율은 적게 걸리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낮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데이터에 부하율을 쓰는 데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다. 여기 뭐 가스 수도 사업에 뭐 7, 80%의 부하율을 쓴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7, 80%의 부하율은 거의 뭐 풀부하에 가까이 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데가 별로 없다고. 어? 2,000kg 변압기 용량에 뭐 400~500kg 걸고 쓰는 데가 부지기수로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50% 이하. 그러니까 부하율은 50% 이하가 거의 50% 이상 돼. 어? 아마 그때 지회장님이 아마 한진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하율을 조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평균 부하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팩터의 부정확성 때문에 이런 원인이 야기가 된다. 부등률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부등률도 지금 두 개, 1.0하고 1.36을 줬는데 부등률도 천차만별이게 어떻게 1.0하고 1.36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못 쓰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저 데이터를 그러면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 수용 전력의 전체적인 계약 설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가 돼서 만약에 60층짜리 빌딩의 한 층에 예를 들어서 그 4,000해배짜리에 60층짜리 빌딩을 진다 그러면은 60층에 4,000해배. 그러면 4, 6에 24. 24만 해배 아니에요? 전체가. 그럼 24만 해배의 건축물에, 이 건축물의 계약 용량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텔리전트 빌딩, IB 빌딩 이걸 3등급이다 보면 맥시멈 지금 얼마를 보냐면 180부터 250VA 정도까지 보거든요. 해배당.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60층 이걸 최신 건물 진다. 그러면 24,000에 200VA만 봐도 하더라도 48MVA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안 봐도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면적을 단위 면적에 4,000회배짜리 60층짜리 만약에 빌딩이라면 이 건물의 수전설비의 메인은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봐도 벌써 48MVA 정도가 필요하다. 즉 변전소의 1호사 변전소의 하나의 변압기, 주변압기 용량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1호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한 개 변전소에서 한 라인이 막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이 돼요. 벌써 보세요. 60층짜리 4,000회배짜리다. 그러면 건물 짓기도 전에 벌써 용량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48MVA 정도의 규모의 변전실의 구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나가야 돼. 아, 이건 DIS로 받아야 되고 1호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1호사 변전소 만들어야 되고 이 들어오는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라이자는 뭐 3,300으로 갈 거냐 6,600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그림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용전력 부하용률을 판단하고 필요 공급 용량을 결정해서 개통 운영이라든지 전압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를 전부 다 초기에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경제성은 5년을 봐가지고 주기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5년 주기로 10년 정도만 봐도
그러니까 5년 주기 텀으로 해가지고 준공할 때는 한 10년 주기만 앞으로 내다보더라도 그건 정확히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10년 이후까지를 예상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점검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전설비 그 용량에 대한 그 추정은 보통 10년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통 운영에서는 어떻게 점검 보수 사고 발생 시에 그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변전설비 용량 추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그 수전 전압을 얼마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수전 용량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수용률과 부동률 그런 팩터를 가지고 정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런 팩터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 착오가 상당히 자꾸만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추정은 대개 VA당 해배당 VA로 이렇게 용량 추정을 해 들어가요. 용량 추정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대충 그 썸을 나눠놓고 단락전류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단락전류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만약에 45MV짜리를 하나의 변압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락전류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있어요. 뭐 15MV짜리를 3개로 나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단락전류를 상당히 저감시키는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상당히 부담감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에 15MV씩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전을 받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압 변동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되죠. 그게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라이자에 이 60이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경관이 길어지게 되면 이 저압 배전 방식이든지 이런 건 상당히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있어요. 고압이나 그처럼 특고압으로도 돌려가지고 전압 변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용 전력을 이제 보면 그 부하 역률하고 필요 공급량하고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보통 수용 필요 공급량을 정하는 부분을 봐요. 보통 우린 화학 팩터는 0.8 정도를 보니까 우리가 뭐 보통 수용 전력을 kVA나 MVA로 정합니다. MVA로 정하는데 어떤 그 수용가에서는 뭐 킬로와트로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kVA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킬로와트로 계산하거나 kVA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kVA로 같이 봅니다. 그 전체 변압기 수용량을 추정할 때는 킬로와트와 kVA를 그냥 같이 썸으로 같이 봐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럼 미국 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잠깐 보겠어요. 지금 앞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거를 부하 추정을 하든 부하 밀도를 하든 일단 설비 용량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비 용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여기서 수용률과 부동률, 그 다음에 부하 밀도를 계산한 전체 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이 백데이터가 이 상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것이 없다는. 근데 우리 것을 어떻게 돼요? 이 백데이터를 그냥 당장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 그럼 미국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인용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게 원료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가 보자 이거야. 자, 우선 이제 변압기의 용량을 추정할 때 용량을 추정하는 부하 밀도입니다. 부하 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한 15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분화했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뭉쳐가지고 교회, 공회당 이런 건 하나 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처, 클럽, 커트론, 드레임 유닛 이렇게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4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 일본은 묶어놨잖아요. 사무실이라고 그 주택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놨는데 그게 아니고 드웰링 유닛이면 주거시설은 주거시설, 사무실은 사무실, 그 다음에 레스토랑은 레스토랑, 학교는 학교, 창고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워라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피트 스퀘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1피트 스퀘어는 0.1 스퀘어 해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해배당, 여기 일로 봤을 때는 이거는 10VA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이라고 한 거는 30VA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빌딩은 35VA 줬죠. 해배당. 주택은 얼마로 줬어요? 주택을 보게 되면은 레스토랑은 2이고 주택은 3으로 줬죠. 30VA 해배당. 우리가 아파트 설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30VA 세대당 곱하기 면적 곱하기 세대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세대당 이제 1000VA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세대당 4000VA를 포함하는 경우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30VA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보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듀얼 유니트 3. 그 미국 자료예요, 이게 미국 자료. 그 일본 자료가 아니고 미국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료는 이 자료를 어떻게 돼요? 뭉뚱그려가지고 4개의 칸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우리 근본을 본다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떻게 돼요? 듀얼 유니트는 처음에 3000kVA까지, 3000VA까지, VA까지는 100%의 수용률을 주고, 3001서부터 12만까지는 35%를 주고, 그 다음에 12만을 넘는 것은 25%의 수용률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 얘네들은 A라는 엔지니어가 하든, B라는 엔지니어가 하든, C라는 엔지니어가 하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네?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이거를 차라리 미국 자료를 그대로 비껴다가 그대로 했으면은 그 팩터만 조정하면 되는데 미국 애들 거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다시 이렇게 모디파이 한 거를 변형을 시킨 거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대로 비껴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지. 어디에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설계 사무실은 미국 자료를 쓰는 설계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설계 사무실은 또 일본 자료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설계는 다 안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세계 코드화가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지. 데이터를 만들 데이터는 근거는 없지. 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큰 단체들은 이런 데이터 하나를 안 만들어내지.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설공업협회는 이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협단체들은 이런 데이터를 안 만들어내려고 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수도 없지. 네? 베껴 쓰자니 일본 거 베껴 쓰자니 일본 거 안 맞지, 미국 거 베껴 쓰자니 미국 거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저것 안 맞으면은 일단 미국 거 베끼자. 베끼는데 이 팩터들은 얘들이 굉장히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 기분 내키는 대로 35% 25%가 아니야. 얘들이 35% 25% 했을 때는 여기 된 근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랬으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3천이라는 숫자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 한국의 시스템은 그럼 3천이라는 걸서부터 할 거냐? 그것들만 좀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지. 허스피털 봐요. 병원. 5만까지 처음에 5만보다 적은 부분은 40%의 수용률을 주고 그 이상은 20%를 줘라. 이 창고는 12,500까지는 100%, 리메인더 오버 12,500을 이하로 그 이상 되는 부분 12,500 이하로는 이제 100% 주고 그 12,500이 되는 넘는 부분은 이제 50%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미국을 이해하시려면은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미국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미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거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 테이블에 나눈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론이 나와도 이론도 걔네들은 어떻게 있어요? 걔네들 집 팔 때 보면 200만 불짜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아마 200만 불이다. 만약에 20억짜리 만약에 그 저택을 팔면은 얘네들은 200만 불짜리 팔면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19만 9,999 만약에 불 이러면은요 얘들은 세일 이렇게 나잖아요. 그 숫자를 200만 불은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만약에 199만 이렇게 9,000 이렇게 해가지고 99로 난다고 그래요. 그럼 얘들은 계산할 때 나중에 1불까지 다 거실어줘요. 아, 정말입니다. 네? 우리는 아마 20억짜리 돈 거래하게 되면은
20억짜리를 19억 9,999 뭐 9원으로 했으면은 아마 이런 고실로 달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문화가 이렇게 다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합리주의로 가니까 가능한 한 변화기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줄이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은 정확하게 돼요. 여기다 또 여기 단서 조항을 두죠. 네? 그러면 A라는 기술자가 설계하나 B라는 기술자가 설계하나 C라는 기술자가 설계하나 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뭐 40%에서 70%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기술자 적용하면 이거 어디다 적용할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 볼까요? Demand factor for non-dwelling receptacle load이야.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거시설이 아닌 컨센트에서 디맨드 팩터를 할 때는 처음에 CKB까지는 100%, 나머지는 50%를 주라. 이거는 뭐예요? Household Electric Clothes Dryer.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그 세탁소에 다림질하는 쪽에서의 드라이어가 한 대 있을 때는 100%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대까지는 100%를 주고 6대 있는 경우에는 80%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40개 이상은 25%를 주고 11개에서 13개는 45%를 줘라.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누가 11개에서 13개는 45%를 주려는 게 아무나 주려는 게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NEC가 100년 동안 3년에 계속 업데이트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데이터를 압시키고 해가지고 이런 근거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슬프게도 이런 근거치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100년 동안을 계속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 연단된 자료가 번역이 돼가지고 쭉 나갔습니다만은 이 자료들이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들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demand load for household electric range 아닙니까? 그러니까 wall mountain range에 오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용량이 12kg에서 9kg까지는 컬럼 A를 쓰고 3과 2분의 1 킬로와트의 이하인 부분에서 컬럼 B를 쓰고 3과 2분의 1에서부터 8과 4분의 1 킬로와트인 만약에 가정기기면은 컬럼 C를 써라 이거죠. 그럴 때 한 대 썼을 때에 8kg 줘라. 이건 100% 아닙니까? 이거 100%. 한 대 썼을 때. 이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12kg에서 9kg까지니까 거의 9kb까지니까 거의 100%지. 여기 80%. 그래가지고 이 개수에 따라서 쭉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팩터가 뒤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옵셔널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셔널하게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건 옵셔널 칼큘레이션은 계략 계산이야. 네? 그러니까 런썸하게 계산하는 방법,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옵셔널 칼큘레이션 어떻게 디맨드 팩터를 계산하는데 3O와 모아 멀티 패밀리 드웰링 유니트. 그러니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세대 주택인데 세 세대 이상인 다세대 주택의 드웰링 유니트의 주거시설의 디맨드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3세대부터 5세대까지는 45%의 디맨드 팩터를 줘라. 만약에 62세대가 넘어가면 디맨드 팩터는 23%를 줘라. 옵셔널하게 계략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준 거죠. 자, 이렇게 이 데이터들 뒤에 보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기 보시면은 디맨드 팩터인데 서비스 엔트런스 컨덕터 for 스쿨, 뉴 레스토랑, 새로운 레스토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 이것도 증설되는 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 다 다릅니다. 제가 IC, NEC를 비교 강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IC, NEC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IC, NEC 강의에서는 이걸 디테일하게 IC와 NEC를 비교해가지고 국내 거하고 전부 다를 제가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뭘 본 거냐면은, 한국의 수용률 팩터를 적용하는데 왜 문제가 있으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으며 미국 팩터는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이걸 갖다 비교해서 지금 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을 보면 디맨드 팩터만 봐도 수용률만 봐도
어떻게 됐어요? 100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개정을 왜 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험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년 거가 다르고 또 3년 다르잖아요.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가정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3년에 한 번씩 버전업을 하면서 이 각 경우별 정식 계산 케이스하고 계략 계산 케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제시하고 있어. 일본이 이거를 베꼈는데 어떻게 베꼈냐면 자기들도 데이터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설공업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일본 거를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해보니까 자기네 거 나름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묶어서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본 거를 베꼈대 그냥 카피한 게 아니고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묶어서 변형을 했어. 한국은 이걸 그냥 카피했어. 어떤 사람은 또 미국 걸 그냥 카피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자기네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어. 국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학문으로 가면 한국이 50년 50년서부터 100년 떨어진 것도 있고 20년 떨어진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처럼 첨단 컴퓨터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심장 수술하려고 해도 한국의 사람의 심장 사이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 심장 사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사람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률 하나의 팩터도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IC하고 NEC를 비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틈을 봐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